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불러주셔서 제가 강의를 하고, 책 속의 행복이라는 데서 그 강의하는 걸 봤다라는 연락을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간단치 않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그 한국의 이 근대사를 세계사와 포개 읽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근대사를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에 관한 부분을 좀 압축 요약한 것입니다. 이 그 그림에서 볼 때 이게 이제 화혼양제라는 거고, 저기 이제 위정척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그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자기네들의 혼을 지키는 강력한 그 바탕 위에서 서양의 모든 걸 다 흡수를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우리는 바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악한 것을 물리치자라고 이렇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올바른 것은 주자성리학이었습니다. 문제는 주자성리학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의 가치냐? 이게 중국의 것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올바른 가치라는 건 결국은 뭐냐? 그럼 중국의 가치를 우리는 올바른 것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올바른 가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사악한 것, 서양의 학문, 서양의 종교, 서양의 방식, 서양의 문물은 모든 것은 다 사악한 것이니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야말로 지켜야 될 위대한 것은 주자성리학인데, 그 주자성리학을 알고 보니까 우리 게 아니라 중국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를 살았던 500년간의 이 조선 지도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중국이 곧 조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치는 중국에 두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방식, 중국의 제도, 중국의 사상, 중국의 철학, 중국의 종교, 이게 얼마나 지금 뿌리 깊이 박혀 있냐면, 유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중국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공자고 뭐고 다 때려부셔서 없어요. 저 사람들이 공자가 어떻게 제사 지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배워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대선 후보가 손바닥에다 막 왕자를 쓰고 다니다가 아주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3번 떨어지고 나서 명당길지라는 곳을 직관에게 어디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뼈다구를 파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진짜 우리가 지금 정신 나간 민족이구나. 아니,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지금 묘지가 없어서 1년에 막 그 묘지 쓰느라고 여의도 면적에 몇 배가 날아가니까 화장하시오라고, 화장해! 하면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떡 벌어진 묘지에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묘 써가지고 대통령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동작동 현충원에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돌덩어리가 나왔는데, 돌덩어리가 좀 이렇게 둥근 게 나왔어요. 이걸 봉황알이래요. 이거 무슨, 직관들이 봉황알이라고 하니까 그거 봉황알이라고 미쳐 날뛰어가지고, 와, 이 봉황알이 파묻혀 있는 명당길지에 잠드셨으니까 우리 국가가 앞으로 번영할 것이라고
이런 식의 절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나라가 한국인데 그 풍수지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아주 신두단지 모시고 있는 게 뭡니까? 족보잖아요? 족보 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신 이성무 원장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한국인들의 족보의 76%가 자기 조상을 중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중국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왔어 그러면 최고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족보를 보면 조상들이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중국의 위정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한국 너희들 족보 봐라. 이거 다 중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나라는 화교 국가 아니야. 그 증거물이 여기 있잖아. 근데 어떻게 화교 국가가 말이야. 그 한중 동조를 안 하고 왜 미국하고 동맹을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빨리 미국과의 동맹을 깨고 중국의 품에 안겨. 라고 주장하는 게 한중 동조론인데 그 한중 동조론의 뿌리가 뭐냐?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아주 기형변태적인 방식으로 흘러간 것이 우리의 근대사였습니다. 이 모순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일본은 우리보다 개항을 한 것이 1853년, 4년 페리 함대가 그 흑선을 끌고 와가지고 개항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일본이 개항을 한 것은 냉정하게 하면 1543년입니다. 1543년이라는 해는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에서 그 상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일본 쪽으로 쿠로시오 해류가 4월하고 9월이 되면은 일본 쪽으로 그 해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배를 띄워놓으면 그 해류를 따라서 배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4월에서 9월이 되면. 그래서 이 이름이 나옵니다. 중국 해적 왕직이라는 해적과 포르투갈 상인 페르랑 멘데스 핀투라는 사람과 그 일행이 탄 배가 규슈 그 남쪽에 이 다네가시마라는 여기 종자도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규슈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나타나는 일본 섬인데요. 여기에 지금 일본의 그 우주선 발사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고흥 외나로도에서 위성을 쏘는데 일본 위성들은 다 지금 이 다네가시마 섬에서 쏩니다. 바로 요 종자도에 이 배가 도착을 했어요. 1543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섬을 다스리고 있던 영주가 다네가시마 도키타카라는 이 영주가 있는데 그 당시에 15살의 소년 영주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년이 영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서양 물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건 다 관심이 없고 당신들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짚고 다니는 그게 뭐냐. 야, 이거 화승총이라는 거다. 야, 화승총이 뭐 하는 건지 한번 좀 시범을 보여다오. 그래가지고 그 한 100보 앞에다가 표적을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심지에 불을 붙여고 꽝 하고 쏘니까 막 굉음이 울리면서 앞에 있는 표적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 그 소년 영주 다네가시마 도키타카가 어이쿠, 야, 이게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물건이구나. 야, 나 이 물건 내가 살 테니까 이거 얼마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은 자기네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 화승총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야, 이 돈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그럼 당신이 그 쳐주는 대로 받을게. 그리고 총을 한 자루를 줬습니다.
근데 이 소년정주가 그날 밤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포르투갈 상인에게 물건값을 치렀는데 기록을 보니까 영락전 은화 2,000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로 이 무역 결제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이 국제 간에 교역을 하면은 은화로 그 결제를 했는데 영락전 2,000냥을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10억 원이었습니다. 이 화승청 한 자루를 10억 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어이구 이거 뭐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 자루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루에 10억 원을 주고 샀으니까 한 자루당 5억 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영주는 이걸 사서 그냥 뭐 장식용으로 놔둔 게 아니라 자기 마을에 있는 도검 제작자에게 야 이거랑 똑같은 거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자루는 그 당시에 이 다네가시마가 요 규슈 요 일대를 그 사스마 번이라고 했는데 그 사스마 번이 자기네들의 이 종주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종주국 사스마 번에 있는 번주에게 한 자루를 제가 이런 걸 샀는데 이거 굉장히 귀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 사스마 번에서도 이거를 국산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서부터 이 화기를 복제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년 후에는 유럽 대륙 전역에 있는 이 그 화승총의 숫자보다 일본에 있는 화승총의 숫자가 훨씬 많을 정도로 일본이 이제 화승총의 대국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그 철포 그 국산한 사람이 저 총구에다가 이 나사를 뚫는 기술 그래가지고 이걸 방아쇠를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르투갈 상인한테 야 이 기술을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그 장인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그 와카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 기술을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이 도검 장인이 자기 딸을 포르투갈 상인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국제 결혼을 한 여성 그래가지고 이 다네가시마에 가면 철포 전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철포 전래 박물관 앞에 그 여성 동상, 와카사 동상이 지금도 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철포를 국산화하고 나니까 이때 이제 포르투갈 그 상인들이 이쪽 그 중국 남부 지역에 많이 진출해 있었는데 야 일본 가면 돈 번다 말이야. 이거 우리 한 자루에 5억 원 주고 팔았어. 그러니까 막 때를 지어 그때서부터 일본으로 상선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은 1543년에 개항을 했다. 이렇게 일본 기록에 나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다네가시마의 철포 전래 기념관에 가면 이런 철포가 다양한 철포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인 1543년에 조선에서는 그 해가 이 중종 시절이었는데 주세붕이라는 그 풍기 군수가 백운동 서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서원이라는 거 뭐냐? 그 당시에 지방에 있는 성리학자들이 자기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네 자제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 사립학교인데 이 사립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이 자기 동네에 이제 이런 서원이 설립을 하니까 이 학교가 앞으로 우리 이 양반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550년에 국왕이 쓴 현판을 내려줘. 이걸 사액을 받았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사액서원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나중에는 전부 이 소위 말하는 당쟁의 근원지가 돼요.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조선총독부에서 아주 많은 학자를 동원해서 도대체 조선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사람들이 믿는 귀신의 종류, 종교의 종류까지를 다 연구를 해서 뭐 조선의 귀신, 조선의 풍수, 뭐 엄청난 그 연구서를 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조선에서 당쟁이 이렇게 격화된 이유가 있다. 그 당시에 조선은 농업 이외에 다른 그 직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급제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은 다 관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거 시험의 맨 마지막 그 임금 앞에서 보는 그 전시라고 그래요. 그걸 임금 전자를 써가지고 거기서 1등부터 33등까지를 가립니다. 그래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당장 벼슬을 내려요. 차석을 한 사람에게도 벼슬을 내려요. 나머지 31명은 너희들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지 관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직을 받으려면은 자리가 빌 때까지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교직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자리가 빌 때까지 대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원래 이 과거 제도의 종주국인데 중국에서는 과거 시험을 정기 시험 외에는 4년에 한 번씩 정기 시험을 봤는데 정기 시험 외에는 임시 과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그 일정한 그 관리가 사람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수급이 쉬웠는데 조선에서는 이게 그 시대에도 포퓰리즘이 아주 성행을 했어요. 과거 급제를 하게 되면은 양반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꿈은 과거 급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왕들이 그냥 시와 때도 없이 과거 시험을 봐요. 뭐 증조 할머니가 감기 걸려서 났다고 그래서 뭐 과거 시험을 보고 세자가 뭐 이질에 걸렸다 나가지고 뭐 과거 시험을 보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경치가 좋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과거를 막 실시해가지고 과거 급제자가 막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조선에 지방직, 중앙직을 다 합쳐서 과거 급제자가 갈 수 있는 고급 일자리, 뭐 이게 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양반들이 갈 수 있는 괜찮은 관직이 900자리밖에 없었다. 이게 조선 초기부터 조선이 끝날 때까지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 900자리라는 이 한정된 자리를 놓고 매년 무한정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급제자들끼리 저 사람이 나가, 그 다음 내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스승별로 아니면 뭐 출신 지역별로 아니면 자기 족보별로 지연, 학연, 혈연으로 당을 만들어서 이 당들의 힘을 이용해서 저놈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뭐한 놈입니다. 뭐 저 부모에게 뭐 불효한 놈입니다.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뭐 투서를 넣고 뭐 해가지고 저 친구들 내려 보내야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핵심 본질이 이거다. 예. 그럼 일본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했느냐? 일본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한 다음에 메이지 유신을 하기 전에는 266개의 지방정부로 일본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가고시마는 뭐 사스마번, 조슈번, 뭐 무슨 번, 번이 약 266개가 있어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야마구치하고 가고시마 일대에 있는 조슈, 사스마번이 요직을 다 차지했어요. 자리가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64개 번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막 자리 내놔라 와글와글 하니까 이 조슈아하고 사스마 번 사람들이 야 니네 그러지 말고 해외로 눈을 돌려봐. 해외로 나가면은 다 일자리인데 말이야. 왜 너희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여기만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래. 니네 해외로 나가. 그래서 조선으로도 나가고 뭐 중국으로도 나가고 해서 나가서 뭘 합니까? 낭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낭인들이 뭐냐? 일본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우리도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여기를 우리 식민지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조슈번 사스마번이 아닌 다른 번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낭인들이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실제로 1894년, 95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대만을 식민지로 얻은 다음에 대만 총독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관리, 거기에 군인, 경찰, 교사, 그 다음에 금융기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고급 일자리 48,0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불만을 그런 식으로 잠재우는 겁니다. 조선은 어디 힘이 있어야 어디를 나가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한정된 900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막 죽여 살려 싸운 게 당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54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총을 가진, 총으로 무장을 한 이런 나라가 됐고 1543년에 서원이 생기면서 조선은 붓으로 먹고 살고 입으로 싸우는 나라가 된 거예요.